당정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재와 부품 또 장비 산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당정청이 이 소재와 부품, 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대책위는 소대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한 소대부품 장비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9월 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기업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각종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달 안에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 총 1조 6,578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 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해 큰 방향을 밝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독립유공자들과 만남에서도 이 일본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열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일본 측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일본이 더 큰 보복에 나설지 혹은 대화에 나설지는 광복절 이후에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도 절반 가까이는 재고 확보 정도의 소극적 대책에 그쳐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진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아직 불분명한 경우가 현장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이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셔틀버스 기사였던 윤모 씨.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 대표 광모 씨를 초과 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격일로 18시간 53분을 일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1, 2심의 판결은 각각 무죄와 벌금형으로 엇갈렸습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느냐, 근로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심은 대기시간에 윤 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대기시간에는 휴식뿐 아니라 주유, 세차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에 기사 윤 씨가
회사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씨의 전체 대기 시간 중 30분 이상의 대기 시간 6시간 25분을 근로감독이 없는 휴게 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지휘 감독이 미치는 상황이냐 상황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기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이냐를 놓고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여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임신이 아닌데도 이 가짜 진단서를 제출한 의심 사례가 많았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이 신혼과 다자녀 특공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대상 3,300여 가구 중에서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 이 신혼과 다자녀 특공에 당첨이 됐지만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정청약자가 82명에 달했습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1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의심자 등 중 그 7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요. 실제 부정청약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한 공급 방식도 앞으로 바뀐다고요. 네, 기존에는 투기과열 등 규제 지역에서 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에는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공급 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에게만 추첨으로 공급을 해주고 일반 공급 취소분도 역시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만 추첨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 취소 주택 공급 방식 개정안을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렵다 보니 풍선 효과로 개인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대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쪽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쪽으로 고객 문의가 증가하면서 대출 자체도 그쪽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에 854조 7천억 원으로 6월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규모가 6월 4조 원에서 7월 3조 6천억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 대출은 2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을 했고 그 영향이 일부는 있겠죠. 기타 대출은 주택 매매 및 분양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좀 늘어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도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7월에 서초 그랑자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등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만 4천 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약금 마련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생과일을 갈아 걸쭉한 형태로 만든 과일 피레의 당류 함량이 너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유아용 간식으로 인기인데 한 개만 먹어도 하루치 당 섭취 기준량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일 피레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도 당류나 포화지방 함유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이유식이나 간식으로 먹이는 과일 퓨레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과일 퓨레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 퓨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평균 12.6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당 함량이 개당 17.1g까지 나왔습니다. 영유아에게 권장하는 하루치 당 섭취량은 13.8g. 일부 제품은 한 개만 먹어도 1일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일 퓨레뿐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7개 중 1개꼴로 당류나 포화지방 등이 과다 함유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936종 중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모두 126개로 전체 조사 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한 번 섭취 시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당류는 17g, 열량 250칼로리, 포화지방은 4g 중 하나를 초과하는 식품인데 1회 섭취 당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58개로 개당 22g 안팎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한 벚꽃 모찌 아이스크림으로 31.5g이나 함유됐고 국내 제품 중에는 허쉬 초코바가 29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마트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주식 90만 주, 95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10개 안팎의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임차에 운영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와 관련해 이마트가 소유한 할인점 자가점포 10여 개 내외를 매각할 예정이라며 매각 예상 금액은 1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셋 금융그룹이 미국 고급 호텔 15곳의 매입을 추진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당 호텔들은 중국 보험재벌인 안방보험이 내놓은 매물로 55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회사 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미래에셋이 이달 말까지 환불 불가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지난 5월 2.4%로 하향 조정했고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과 투자의 회복 지연, 또 상반기 민간 부문의 경제지표 부진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에서 53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6%에서 12.9%까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범기업 투자 재검토.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과 현실화 가능성을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목록에서 배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새로운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제외할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이사장은 이에 앞서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와 어떤 기업들이 전쟁 범죄에 기여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 전범기업이 이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가 일단 검토에 나선 만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책임 투자 원칙부터 정립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을 세운 후에야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지 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책임투자 원칙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후에 투자 금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할 예정인데요. 수익률 우선 운용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연금이 돌아올 연금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공 기자. 국민연금이 만약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실제로 제외했을 경우 네.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의 맞대응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예. 국민연금은 현재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1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 공적연금은 한국 증시에 7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제한은 일본 전범 기업에 별 영향을 못 주고 한국 증시만 교란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또한 나옵니다. 또 국민연금 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자율성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 제한 방식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초 5G 통합 칩셋.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폰용 통합 칩셋을 내놓습니다. 기술 선점으로 이 5G 반도체 시장에서 퀄컴과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역시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삼성전자가 5G 폰 이 전용 통합 칩을 내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용 통합칩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5G 반도체 통합칩이란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5G 모뎀 칩을 통합한 것인데요. 네. 현재 5G 모뎀 칩과 AP의 통합칩 개발에 나선 곳은 삼성전자, 퀄컴, 미디어텍 정도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칩을 하나로 좀 합친다 이런 뜻인데 뭐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그 스마트폰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는 좀 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두 개의 칩은 구매할 때보다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5G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앞다퉈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 퀄컴은 LTE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AP와 모뎀을 결합한 원칩 솔루션 시장을 장악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5G 통합칩에서 삼성전자가 선발주자가 되고 그리고 퀄컴이 후발주자로 추격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네, 뭐 관심사는 제조사들이 삼성의 이 통합 칩셋을 얼마나 채택할지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포 등 중국의 4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두 곳이 삼성전자의 통합 칩셋을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의 통합칩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 기자.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한 이 통합 칩셋은 삼성이 좀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5G 통합칩은 비메모리 반도체여서 최근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아이스 인사이츠는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보다 각각 38%, 32%가 축소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반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올해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세계 5G 통합칩 선점 효과는 그동안 D램 등 메모리 분야에 편중됐던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권 인사태풍.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차기 수출입은행 행장 자리는 물론이고 또 금융당국, 나아가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대적인 인사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성수발 금융권 인사 후폭풍,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이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되는 이 수출입은행장 자리, 지금 후보군에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죠? 네, 현재 후보군으로는요, 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성수 현재 행장과 그리고 그 전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그 이전에 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모두 이 기재부 재직 시절 때 이 국제금융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행장 후보군으로는요, 지금 금융감독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유광열 수석 부원장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이 최인함 이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기재부에 재직했던 당시에 주로 이 국제금융 쪽에서 경력, 커리어를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유력한 수출입은행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범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공석으로 되고 있는 그 기재부 1차관 자리에도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올 12월에 교체가 될 예정인 이 기업은행장 자리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기재부 차관부터 이 금융권 행장 자리까지 인사 교체 폭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기재부 1차관 자리는요, 현재 지난 6월에 이호승 정 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 뒤에 2달가량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만약 이 1차관 자리에 임명이 된다면 이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출신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만약에 수출입은행장의 현직 인사가 임명이 된다면 이 연쇄적으로 후속 인사의 여파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광열 현 그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만약 수출입은행장으로 이동이 된다면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금융공기업 인사까지도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감원 수석 부원장 자리는 관행적으로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맡은 데다가 현재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당히 인사폭과 전망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이 금융사들의 지주회장 등 수장 교체도 좀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당장 K뱅크의 수장 자리가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현재 행장이 심성훈 행장인데요. 임기가 9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K뱅크는 후임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라든지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모두 내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말이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후임을 이제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허인 국민은행장 임기는 올 11월까지고요. 이대훈 농협은행장 임기는 그 다음 달인 올 12월까지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가 지금 상당히 부동산 업계에선 뜨겁습니다. 한쪽에선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 이 집값이 더 뛸 거란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대중 교수님이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 기본 입장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나요? 네, 2014년 12월 31일에 이른바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을 개선해서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계속 미뤄져 왔다가 이제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소장님 말씀을 듣고 계신 와중에 이 권대중 교수님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권 교수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지금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최 소장님께 이 부분 이번 정책과 관련해 개략적인 입장을 좀 여쭙는데요. 권 교수님께서도 이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서둘러서 내놓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10월달 이후에 이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 그 경제 문제나 또 예. 한일 경제 문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경제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마저 이렇게 그 침체되게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또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상승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죠. 결국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란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들었는데 이 내용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권 교수님, 사실 이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적절한 시점이었냐 이 평가 앞서 개략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 섣부른 판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견해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 판단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난해 9월 13일 날 9.13 대책으로 상당히 많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2월 19일 날 그 3기 신도시 발표와 또 금년 5월 달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공급량도 이미 또 발표를 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지는 못하고 보지만 이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시기가 이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0월 초에 만약에 시행한다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시기를 저울질에 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거나 위로 가격이 상승할 때 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억누르는 것은 결국에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논할 문제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께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 도입 부분 적절한 시점이라고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 너무 늦게 너무 정부에서 주저주저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시행령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해 2017년 11월에 바로 시행령은 바꿨는데 그대로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계속 숙고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지금 스튜디오 가깝게 앉아 계신 이 두 분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일부에서는 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면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에 덧붙여 이번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이제 권대중 교수님께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집은 경제 상황과 이제 부동산 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대책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데 사실 2014년 12월 30일에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불쏘시개로 해서 주택을 불쏘시개로 경제 상황을 좀 좋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결정이 굉장히 무리였고 그 뒤에 우리가 벌어진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저는 과도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일찍, 좀 더 강력하게 됐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요번의 조치는 범위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참여정부 2007년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전면적인 실시였고 사실 이번에는 상당히 조건을 줘서 하는 조건부인데 이 틀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범위가 너무 좁혀진 것에 대해서 아쉽다. 투기과열직으로 지금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생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그런 두 분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께도 최 소장님과는 다른 생각이신 게 전혀 맞죠? 다르죠. 네. 토론을 가끔 우리 최 소장님 같이 합니다.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억누르면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공급과 규제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한 16번 정도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공급 정책이 한 4번 정도 되고 나머지가 규제인데 규제 이전에 시장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우리 최 소장 말씀대로 2005년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대해서 폐지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연기했고 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놓은 건 전부 규제와 그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내놨죠.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도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는요. 그해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한 바퀴 돌아서 1년 반 만에 이제 8.27 대책부터 공급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가격을 누르는 것보다는 공급과 가격을 동시에 그 정책을 내놔야지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나 또는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예, 그 부분도 좀 나중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두 분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오셨네요. 끝번호 832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 소장님과 의견이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문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 교수님, 하나 더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앞서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이제 커버해서 지정을 했죠. 그 당시 2006년도, 7년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지금 6만 2천 가구가 넘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좀 어려운 데다가 부동산 시장마저도 지금 침체되는 상태고. 그러나 유독 이제 강남, 특히 서울의 강남 4구하고 마용성지구,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만큼은 대출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해 9월 13일 날 내놓은 9.13 대책에서 주택 거래량의 거래 가격이 9억이 넘는 경우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부자들이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 가격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강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 소장님,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분양가에는 일단 제동이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이니까 고분양가가 사실은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방식이 사실 아무런 공적 규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불러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적정한 건축비나 토지비 이런 것에 기반해서 원가 기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부르는 게 값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분양가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게 적정한 것인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그런 점에서 분양가는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미에 말씀하신 이 정부는 현재보다 분양가가 30% 정도 하락할 것이라 이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죠. 또 아래 화면 그 CG를 보시면 국토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이번 대책으로 앞서 서울 아파트 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역시 내놨습니다. 최 소장님, 이 분석 내용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 미래를 볼 때는 과거의 경험을 볼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주택 가격이 안정됐거든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2007년에 민간 택지, 즉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네. 실시했을 때 그때 2007년 이후부터 2014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거죠. 사실 법상으로 없어졌던 건 아니니까요. 예. 그때까지 계속 주택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도 계속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강남 재건축, 이 재개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자칫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홍 교수님 이런 우려감도 드는데 좀 현장은 어떤가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그 가격을 통제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신규 분양 시장을 안정화시킬 때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이제 2, 3년, 3, 4년 후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분양가격 통제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예. 분양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조합이나 또는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래 되면은 선뜻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인가까지 받은 단지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수급 물량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지금 뭐 강남 재건축 시장 일대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뭐 뉴스 보도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고요. 뭐 권 교수님의 이야기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재건축 단지들의 소급 적용 문제와 또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의 정책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2017년에 11월에 분양 예. 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 그때도 한번 이 적용 시점을 바꿨거든요. 예. 원래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였는데 그걸 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걸 또 다른 일반 아파트와 동등하게 그 분양 시점에서로 이제 입주자 선정할 때 입주자 예. 모집할 단계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소급 적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권 교수님께도 네.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국토부도 아마 이미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이 예. 돼요. 법률 불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리 처분 인가가 뭐냐. 이 관리 처분 인가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소위 조합원들이 네. 종전재산과 또 동호 추첨에서 들어갈 종후자산을 평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초과되는 경우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예. 남는 경우는 돌려받는 시점이거든요. 예. 과연 관리 처분 인가 시점이 최초 분양 시점으로 승인한 건가 안 한 건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최초로 분양 승인을 한 시점이라면 만약에 이게 그 일반 분양분 최초 분양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급 적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국토부가 이미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걸로 보는데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국토부가 시행하는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집을 새 집으로 갖고 가는 거를 분양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분양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재개발 예. 재건축 자체는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등가 교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로 내는 돈과 또 뭐 낮은 금액으로 받게 되면 돈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분양 시점이라면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입장이 계속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 시행과 관련해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됐었던 소위 로또 아파트 이 문제와 관련해 전매 제한 또 거주 의무 기간이란 장치를 정부가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최 소장님,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이와 관련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예,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앞에 계속 경험적으로 그랬고 주택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에 하향 안정화된 거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급 부족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을 때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 서울에 1만 6천 호 정도를 일정했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 준비에 걸려서 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상처럼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상당한 안정이 그리고 이제 로또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분양받은 것보다. 예. 근데 꼭 그럴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죠. 2015년 시점에서 한 10억 정도인 게 지금 18억 정도인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것을 계속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그
한 10년 이제 의무 할 수 없는 기간을 두는데요. 그럴 때 전매 제한 기간을 두는데 그때 시점에서 이것이 로또일 것이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택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정부가 마련한 이 보완 장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격 안정에 진정 효과를 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최 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매 제한을 늘리는 것, 미봉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매 제한을 10년 정도 늘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뭐 거주의 제한까지도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장 가격과 분양 가격 차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거나 세금을 물리는 게 낫지 전매 제한을 10년까지 하게 되면 거주의 자유도 막게 되거든요. 이 예외 조항이 뭐 상속 자산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뭐 전출을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안 되고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만 매매할 수가 있는데 지금 5년에서 8년에서 10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근데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면 음성적으로 뭐 전부 다 상속, 증여, 매매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가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20-30% 싸게 분양받았다면 누구나가 또 그걸 분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청약 과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은 일정 부분 적지만 대기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과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전매 제한과 더불어 뭐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그 과세 문제도 함께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수억 원의 웃돈이부터 논란이 일었었죠. 최 소장님, 이번엔 이런 우려는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이 무조건 10년은 아닌 거고 뭐 시세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이렇게 달라져 있고 그런 게 지금 투기 수요가 사실 강남권에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남의 자가 점유율은 34%, 10명 중에 7명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투기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이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단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거주 요건, 의무 거주를 하겠다 한 5년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좀 뜨거운 주제라서일까요? 시청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5387번님께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주거가 삶의 질을 추구하지만 가진 자들의 투기 수단은 역시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매 제한 역시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9210번님께서는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하면서 서민들의 주택 공급 역시 강하게 필요하다. 주택 공급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볼까요?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자 또 핵심이 된 집값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고 또 집값이 더 뛸 거란 부작용도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망, 집값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나 강남의 집값은 너무 높아요. 저도 강남에 살고 싶고 저도 서울에 살고 싶거든요.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높게 올라간 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인데 한번 올라간 집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강남 집값 재건축 예상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한 게 17, 8억 가잖아요. 절대로 15억에도 안 팝니다. 올라간 집값을 내리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계속 정부가 뒷북 정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동시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분양주택을 짓는 순간 로또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요가 몰리거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분양주택보다는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집값 전망과 관련해 최 소장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 단기간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올랐잖아요. 한 10억에서 출발한 게 지금 18억까지 9.13 대책 전에 18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9.13 대책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면서 사실 한 15억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18억으로 다시 올라갈 최고점, 정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핀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가격은 상당히 앞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지금 저희가 18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8억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것이다.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저희 소득에 비해서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잖아요.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예. 사실 5천만 원인 가구 소득 갖고 2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 정도로 소득이 높으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하면 소득에 적정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2007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안정화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안정화된 게 아니고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가구가 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212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2월 12일 날 정부가 그해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줘서 오히려 미분양을 사게 했습니다. 예. 그게 계속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9월 2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똑같은 대책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뭐 또 미국의 그 리발 브로더스의 사태라든지 영국발 금융위기 또는 유럽발 금융위기 이게 거의 4, 5년, 5, 6년을 끌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안 좋았어요. 공급량도 많았고. 그래서 안정화된 거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안정화된 것만은 아닙니다. 단 그러나 이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2,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신규 분양 시장부터 시장은 안정화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을 눌러서 안정화된 것이 나중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 특효약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분들과도 토론을 나눠봤습니다만 정책 효과다 아니다 외부 경제 충격에 따른 변수로 인한 집값 하향 안정이다 의견은 계속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안정 부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뭐 정책 대책들이 있다면 각각 전문가들께서 한 말씀씩 좀 듣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왕 정부가 칼을 빼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저는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했다가 가격이 안정화되면 다시 해제해주는 그리고 다시 오른다면 또 적용해도 되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뭐 부동산 특성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일률적이고 아주 그 획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급 정책 말고는. 그래서 규제 정책은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해제해주고 만약에 로또같이 만약에 가격이 그 차이가 나서 청약 과열이 된다면 헛수 없이 뭐 청약 그 제도를 바꾸다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 채권 전략 같은 걸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도 시장을 면밀하게 항상 모니터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이 가격의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한 번은 공공에서 보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하자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분양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공공에 의해서 한 번도 체크가 되지 않고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합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아주 일부 지역에만 하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제 그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명확히 좀 갈렸고 팽팽하게 오후 토론 시간 좀 가져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